영원한 자유기업인 제16장 레이건의 할 수 있다 철학.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에 성공한 1981년, 나는 차후 몇 년에 걸쳐 각종 규제 조치에 대거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의회는 레이건 행정부의 계획 가운데 상당 부분을 좌초시켰고, 그로 인해 보수주의자들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1982년 말까지 수많은 규제 조치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각종 규제 법안을 지켜야만 했다. 물론 규제를 가하는 정부 측의 태도는 우호적으로 변했지만, 산업 현장이 기존 규제 속에서 허덕이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레이건 집권기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부담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다. 나는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 카트 행정부 시절에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일주일에 1000쪽으로 1년에 5만 쪽으로 분량이 쏟아져 나오는 사실을 지각했다. 연방의 각종 규제 조치 습득을 업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들조차도 그 모든 자료를 따라잡지 못할 지경이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이 문제를 일주일에 불과 몇 쪽 차원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또한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 국민에게 보수적인 사고를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80년 이러한 보수 이념을 포옹한 미국 국민은 1984년에도 다시 같은 선택을 했다. 그 이유는 위험한 경제 정책에 대한 해결책을 보수 이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레이건은 재정 적자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에게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는 없어서도 그는 부채에 의존해 경제를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뚜렷이 인식시켜주는 셈이었다. 의회가 그의 손을 들어 주기만 했어도 미국은 좀 더 규모가 작은 균형 잡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레이건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난 1984년, 미국의 기업가들은 사상 최고이자 1980년대 대비 19% 증가한 63만 5천 개의 신규 사업을 출범시켰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다. 기회가 풍부한 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믿음뿐이다. 신념과 용기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레이건의 할 수 있다는 철학은 매우 강력한 전념성을 발휘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 결과는 환상적인 경제 성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성장이 레이건의 반대파들의 목청을 높였고, 고소득층에게는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84년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경제 성장으로 연간 빈곤 하락률이 11년 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 통계국은 그해 빈곤 선상 혹은 그 이하에 있는 극빈층 인구가 약 18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레이건의 처방이 먹혀들어 있음을 입증하는 통계였다. 디트로이트 뉴스는 사스를 통해 이러한 결과는 진정으로 가난을 물리치는 것은 복지 정책 확대가 아니라 경제 성장이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명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입증해 준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열렬한 도널드 레이건의 팬이 된 이유였다. 대통령과의 만남. 리치와 나는 1980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처음으로 도널드 레이건을 만났다. 예비 선거에서 선전을 거듭한 레이건은
포트 대통령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팜스프링스를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포트 대통령은 리치와 나를 거론하며 레이건에게 우리를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뉴햄프셔 예비 선거 이후 레이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빌 케이시가 아메의 워싱턴 사무실에 존 카트랜드에게 연락을 취했다. 존은 레이건의 로스앤젤레스 사무실에서 우리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았다. 리치와 나는 레이건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경제가 타격을 입고 국민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칠곡에 1970년대 이후 미국은 국민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줄 레이건 같은 인물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우리는 레이건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부대통령으로 조지 부시를 국무장관으로 알렉산더 헤이그를 추천했다. 물론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외면하지는 않았다. 그 만남 이후 리치와 나는 도널드 레이건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선거운동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우리가 레이건을 지지하기 위해 회사 돈을 쓰거나 IBO들에게 도움을 부탁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작정이었다. 우리는 사제를 틀어 미국 전역의 주요 신문에 우리의 사진과 함께 레이건을 지지하는 광고를 재개했다. 그 뒤 나는 가끔 백악관 집무실로 찾아가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 집무실은 그 위상에 비해 크기가 놀랄 정도로 작았고 영국 식민지 시절의 유물과 대통령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는 각종 장식품으로 꾸며져 있었다. 레이건 시절 그 방에는 불과 몇 점의 가구밖에 없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큼직한 나무 책상 앞에 두 개의 소파가 마주보게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 마호가니 커피 테이블이 놓여져 있을 뿐이었다. 책상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니 레이건 대통령이 그 책상 앞에서 그리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생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책상 뒤에는 액자와 각종 기념품 등이 소장된 진열장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기업체 사장의 사무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방탄 유리로 된 큼직한 창문에는 두툼한 녹색 커튼이 매달려 있었고 그 사이에 넓적한 백악관의 잔디밭이 한눈에 내다 보였다. 당시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리더십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군 집대 요원이 커피를 가져다 준 다음에는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어졌다. 당시 레이건은 참모진으로부터 진실이 있는 그대로 전에 듣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그 역시 얼마 전부터 그런 문제를 절감하고 있는 터였다. 미국 대통령과 대기업의 대표가 똑같은 고민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가 조금씩 덧붙여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고지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믿을 만한 참모를 필요로 하지만 그 참모가 어떤 사람이든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일관성,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고립무원의 위기에 봉착하기 십상이다. 여기에다 우리를 둘러싼 주위 환경을 교묘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위 사람에게 울리는 보고는 언제나 약간의 편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편견이 개입되었는지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나는 레이건 대통령에게서 서로 관련이 없는 세 개의 정보원을 동시에 활동하는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다. 한 군데에는 어떤 정보가 나오면 나머지 두 군데의 정보를 종합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든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본 견해를 나누어 이야기한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세계의 정보를 종합하여 상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있어야지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나는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을 대부분 지지했지만 그가 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경우도 있었다. 레이건 정부 출범 3년째가 되었을 즈음 그는 측근으로부터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고 기가 솔깃해졌다. 당시 그 문제로 인해 상공회의소 회장이 백악관으로 불려갔었는데 그 역시 세입 증대를 지지하고 돌아왔다. 그때 상공회의소 집행위원장으로 있던 나는 단호하게 세입 증대 정책을 반대했다. 나는 톰 도나후와 함께 상공회의소 이사장에서 세입 증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도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는 45분에 걸쳐 세입 증대에 대한 논란을 거듭했다. 레이건은 그것이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주장했고 나는 세입 증대가 아니라 오히려 세출 삭감이 더 중요하다고 맞섰다. 두 사람 모두 조금씩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레이건 대통령으로서는 세금을 올리기 위해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경제 회복책을 세워 애써야 하는 입장이었고 나 역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정책에는 조금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 레이건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지만 많은 미국인의 정부 규모의 축소와 재정의 균형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런 원칙을 견지하며 그 문제를 국민과 함께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것 같지는 않았다. 이상적인 후보라면 세금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각종 정부 정책에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며 보다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데다 헌법에도 되어 있지 않는 정부 기관을 가감하게 정리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성실한 성품과 탄탄한 도덕관이 무장해야 하고 가족에게 충실하며 윤리적 원칙 앞에서 한치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개인과 가족의 자유를 지지하고 연방정부의 권력과 범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다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절대로 자신의 원칙이나 약속을 철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나는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지지할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는 공화당 쪽을 적극 지원했지만 나는 원칙을 보고 지원했지 맹목적으로 정당을 지지한 건 아니다. 정당은 언제든 부침을 거듭할 수 있고 강령 역시 그러한 예고도 없이 불수 변경될 수 있다. 투표를 할 때 보면 내 앞에서 어김없이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if 후보자들의 이름이 펼쳐진다. 물론 그 꼬리가 도움은 주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상품명이나 등록 상품처럼 정당 이름을 보면 그들의 정치색을 대충이나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정당 간의 차이가 모호해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하는 꼬리표가 유권자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보다 복지 국가를 위해 세금 정수자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공화당 측 인물이 있는가 하면 작은 정부와 경제적 자유 그리고 성장의 가치를 진정으로 신봉하는 민주당
측 인물도 있다. 두 정당은 분명 어느 한쪽 혹은 반대쪽 방향을 지지하고 아니면 두 정당 모두 일간의 불변의 원칙에 대한 확고하고도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난 70년간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유권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정당 구분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들수록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미국의 양대 정당은 모두 이데올로기의 침체기에 빠져 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당은 강령에서조차 흔들리는 모습이 역려하며 소위 반대파라 불리는 인물의 아이디어나 수사를 무분별하게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유권자가 정당을 보고 일관성 있게 양대 정당의 동시 후보를 찍기보다 양쪽 정당이 여러 후보 심지어 제3의 정당이 내세운 후보에게까지 표를 던지는 것은 하등 이상한 것이 없다. 오늘날에는 두 개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정부가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나 재화에 더 큰 통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진영이다. 또 하나는 정부의 권력과 통제력을 더 줄여야 한다고 믿는 진영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각종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는 과연 어떤 정당이 저세율, 작은 정부의 통치 철학을 견지할지 매우 궁금하다. 언뜻 생각할 때는 공화당이 이러한 철학의 터줏대감인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그러한 성향이 변화가 일고 있다. 몇몇 저항한 공화당 인사들이 세금 인상과 정부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진보 성향까지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까지 큰 정부 역할을 고수하고 있지만 토머스 제퍼슨, 앤드류 잭슨 그리고 1932년 이전까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주장했던 제한된 정부와 저세금 정책으로 희귀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미시간주 에이다의 어느 투표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